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최저 영하 19도의 최강 한파가 몰아친 가운데 충청과 호남, 제주에 대설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30cm에 가까운 눈이 쌓이는 등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중대본 1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고 피해 대비에 나섰습니다.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수도 계량기 등 동파 사고가 잇따랐고 한랭 질환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총선 전국 최화약고로 떠올랐습니다. 여당은 총선 후 특검, 독소조항 삭제 등을 조건으로 수용을 검토 중인데 야당은 이런 요구를 일축하고 있습니다. 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 이후 첫 검찰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송 전 대표를 다시 부를 계획인데 계속 조사를 거부하면 강제 구인하는 방법도 검토 중입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 퍼레이드 시작합니다. 오늘 정말 춥습니다. 출근길 옷 단단히 입으셔야겠습니다. 올겨울 최강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서울은 어젯밤부터 한파 경보가 발효됐고 곳에 따라서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9도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날씨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재민 기자. 네, 세종대로 사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몇 도입니까? 서울의 체감온도는 현재 영하 20도 아래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실제 기온도 영하 15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바람까지 불고 있어 더 춥게 느껴집니다. 어젯밤 9시부터 서울과 수도권 전 지역, 강원도와 충청북도에는 한파 경보가, 나머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 낮 최고 기온이 영하 8도에 그치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온종일 추위와 강한 바람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한파가 주말까지 이어지다가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부 지역엔 대설특보도 내려졌습니다.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 서부, 제주도 산지엔 대설경보가 발효됐습니다. 내일까지 서해안과 제주 산간 지역엔 최고 30cm 이상, 호남과 내륙엔 최고 20cm 이상의 많은 눈이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이미 많은 눈이 쌓여있는 지역인 만큼 시설물이 무너지는 안전사고를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눈이 내리지 않는 곳은 기온은 낮지만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자, 오늘 새벽 3시 반쯤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에서 다중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50대 버스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승객과 트럭 운전자 등 13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구간은 사고 여파로 1시간 넘게 극심한 교통정체가 이어졌습니다. 네, 강추위가 몰아닥친 서울의 밤거리는 인적이 끊기고 시민들은 종종 걸음으로 귀갓길을 재촉했습니다. 한파 속에서도 일을 해야 하는 새벽시장 상인들, 추위와 사투를 벌였는데요. 그 현장을 한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점포 곳곳에 전기난로가 보이고 새벽 장사를 준비하는 상인들은 털모자를 쓰고 두터운 패딩을 입었습니다. 마스크까지 쓰고 눈만 내놓아도 가시지 않는 추위에 난로 위에 올려둔 물로 손을 녹이기도 합니다. 손이 너무 얼으니까 물 잠시 담갔다가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물을 올려놓고 그러는 거예요. 모자 쓰고 목도리 하고 장갑 다 끼고 아침에 너무 춥다고 그러니까. 건물안 점포도 상황은 마찬가지. 추위에 수조로 향하는 배수관이 동파될까 상인은 밸브를 열어뒀습니다. 영하 15도로 떨어진다고 하니까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같은 거 약간 열어놓고요. 바닷물도 한 10% 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주머니 깊숙이 손을 찔러 넣은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택시를 기다리는 시민에게선 입김이 뿜어져 나옵니다. 서울 강남역 인근 먹자골목입니다. 연말 모임이 한참일 시각이지만 추위에 시민들이 귀가를 서두르면서 거리가 텅 비었습니다. 올해 첫 한파 경보가 내려진 서울에서는 추위에 도심 번화가도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연말마다 각종 모임으로 불야성을 이루던 서울의 밤거리. 하지만 매섭게 몰아닥친 추위에 코로나 이후 모처럼 되찾은 활력을 다시 잃은 모습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지금 한파특보가 내려지면서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가 예보가 됐습니다. 네, 관련 내용 맹소영 기상칼럼니스트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뭐 북극 한파가 내려왔다, 네. 곧장 내려왔다는데 왜 곧장 내려온 겁니까? 원인이 뭡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도로를 갈 때 도로를 그동안엔 일직선의 도로를 가다가 굉장히 급격한 커브길을 만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북극의 한기는 보통 이 중위도보다는 좀 더 높은 고위도권에서 고위도 상공에서 돌아가야 되는데 네. 이런 그 커브길을 만나면서 화면에서 보이는 이제 화면처럼 그 커브길을 만나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내려온 건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파의 강도가 강한 것도 강한 거지만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 북동쪽의 캄차카반도 부근에 있는 저기압이 이 찬 공기를 끌어내리는 네. 역할을 하는 데다가 이 찬 공기가 앞으로 동서간의 흐름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데다가 우랄산맥 부근의 고기압은 찬 공기를 오히려 뒤에서 밀어 넣어주는 그런 형태 때문에 이번 주말까지 특히 토요일 오전까지는 계속해서 강력한 한파가 오랫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겨울이라서 춥지만 추운 게 당연하지만 이번 한파 정말 이례적인데 이상기후 현상이란 이야기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기온이 갑자기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모두 이상기후라고 설명은 하지는 않습니다. 네. 날씨와 기후를 보는 그 기간의 측면에서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계속해서 단기간 안에 극단적인 날씨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 부분이 예. 기후 변화, 이상기후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는데요. 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로라고 비유를 했을 때 우리가 일직선 도로로 동서간의 흐름을 통해서 가는 게 일반적인 이 제트기류의 흐름이라면 네, 네, 네. 제트기류라고 하는 거는 지구에서 부는 가장 강력한 바람인데 상공 한 10km 이상의 중위권에서 부는 바람을 말합니다. 예. 이 바람은 보통 이 저위도와 고위도의 온도 차이가 크게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이게 일직선의 길로 가게 되는데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저위도와 고위도의 온도 차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구불구름한 보통은 네. 사행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뱀처럼 구불구불 움직인다라고 해서 사행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저위도와 고위도의 온도차를 줄이게 만들었던 그 원인이 결국에는 지구 온난화이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게 된다라고 그러니까 설명을 이제 그런 드릴 수 있습니다. 현상이 이제 드물게 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현상이? 이제는 이제 이 구불구불 온다라고 하는 것들이 극단적인 날씨가 예를 들면은 한파가 내려오는 지역에서는 극단적인 이상 한파. 네네. 그런데 이 제트기류가 오히려 북쪽으로 치우친 네. 지역은 이상 고온 현상. 극과 극인 날씨가 조금 이어지는 안정적인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중국 북부에는 차가운 고기압도 영향이 있다.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트기류 같은 경우에는 상공에 5km 이상, 10km에 부는 강력한 바람이고 예. 결국에 북쪽에 한기가 남아한다라고 하는 거는 상층에 보통 우리가 공기의 흐름을 너무 수평적으로만 보는데 네. 지금 이 손처럼 상층에서 한기가 남아할 때는 이렇게 지상 쪽으로 네.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지상 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공기를 누르는 힘을 작용을 받기 때문에 지상에서는 고기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북극의 한기가 상층에서부터 지상적으로 밀고 내려오면서 지상에는 특히 중국 북부 지역 쪽에는 차가운 고기압이 형성이 돼서 그 고기압의 영향으로 지금 이 지상 부근에서 네. 강한 바람과 한기가 쌓이게 되는 거죠. 네. 흔히 이제 북극 한파라고 하면 시베리아 한파라고들 하는데 실제로 그쪽 지역과도 별다른 추위가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수직으로 관통을 하고 커브길을 돌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기도 하지만 예. 사실 지구가 구형이고 태양으로 받는 에너지에 따라서 저위도의 열이 더 많이 쌓이고 고위도로 갈수록 기온이 떨어지는 게 맞기는 하지만 이 전 지구는 공기와 해류가 어떤 흐름을 걷느냐에 따라서 특히 뭐 우리나라보다 고위도에 위치한 지역이 기온이 무조건 낮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베리아가 네. 우리나라보다 낮은 그런 날씨들은 나타날 수 있기는 하지만 특히 이번에 우리나라가 시베리아나 뭐 러시아보다 더 추운 날씨가 나타나는 거는 계속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기가 직접적으로 우리나라를 관통하는 그런 기압 배치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걱정은 이제 오늘 이제 정점을 찍을지 네. 아니면 또 더 강한 추위가 올지 이건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내일도 오늘과 비슷합니다. 예. 오늘과 내일 비슷한 날씨에 서울의 지금 현재 기온을 살펴보니까 네. 네네. 영하 14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바람이 한 6, 7m의 강한 바람. 보통 겨울철에 찬바람은 초속 1m의 바람으로도 체감 온도가 1.5도, 2도까지 떨어뜨리거든요. 네. 지금 실제 서울의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입니다. 예. 대관령은 영하 9도, 그 백령도 바다 네. 부근은 기온이 영하 9도인데 네. 지금 바다 지역은 바람막이가 없기 때문에 초속 33m의 바람이 불거든요. 아이고. 지금 그곳은 체감하는 온도는 영하 거의 20도입니다. 와. 그렇게 10도 차이까지 체감 온도를 끌어내리는 추위가 그래도 내일까지
오늘까지 오늘과 비슷한 수준, 그리고 토요일 오전까지. 그러니까 토요일 낮부터는 다시 기온이 상승세로 돌아서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워낙 날씨가 추웠던 탓에 올라가는 기온이 날씨가 좀 풀렸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시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말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한파에 대한 날씨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 주쯤 돼야 좀 이맘때에 해당되는 날씨, 그래도 이맘때면 추운 수준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뭐 고온 현상이 나타나진 않을 겁니다. 네, 한파 이야기도 해봤는데 이번엔 폭설 이야기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설 재난 수준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최대 70cm의 눈이 더 올 수 있다고 예보가 됐는데 그래요. 눈이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기상청이 지난 19일부터 이제는 얼마만큼 눈이 내리느냐뿐만 아니라 예. 얼마나 무거운 눈이 내리느냐의 예보도 올해 전북 지역부터 최초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히 이맘때 내리는, 특히 서해안 지역에 많이 내리는 눈 같은 경우에는 보통 날씨가 추울 경우에는 싸락눈, 가루눈이라고 해서 눈이 잘 뭉쳐지지 않는, 습기가 머물지 않는 그런 건설 형태로 내리기 때문에 잘 안 쌓이는데요. 특히 지금 서해안에서 내리는 눈 같은 경우에는 네. 서해 바다에서 계속해서 습기를 공급받는, 수증기를 공급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게가 무거운 눈입니다. 양도 많고 굉장히 피해가 큰 눈인데, 특히 이맘때 내리는 눈의 경로는 두 개인데, 저기압처럼 비를 형성하는 비구름이 다가왔을 때 기온이 떨어져서 내리는 눈. 네. 그런데 지금처럼 찬 공기가 다가올 때 내리는 눈 같은 경우에는 서해상에서 따뜻한 바다 위에 찬 공기가 머무르면서 이때는 눈구름이 만들어지는 형태로 내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북서풍을 타고 특히 이제 충남 서해안, 전라남도, 호남 서해안, 그리고 제주도 지역에 많이 내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눈구름이 바람을 타고 내리는 형태가 겨울 초입에 나타나는 눈의 형태인데, 예. 토요일까지도 내리다 그치다, 물론 소강 상태로 보이는 구역이 있겠지만 강약을 반복을 하면서 많게는 산간 지역은 60, 70cm 이상이 추가로 더 쌓이는데, 지금 아이고. 이들 지역 30cm 이상 쌓여 있는 곳도 그렇죠. 있거든요. 그럼 거의 1m에 해당되는 눈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도 이제 저희가 이제 목포 북항의 네. 화면도 보여주고 눈이 좀 눈발 날리는 모습 네. 봤어요.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예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이제 현재 기상청이 발표한 예보상으로는 네. 지금 다음 주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만 눈 예보가 있고 그 밖의 지역은 좀 흐린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눈이 오지 않는 가능성을 좀 높게 보기는 합니다만 네. 지금 날씨가 흐리다라고 하는 것은 비나 눈이 올 가능성의 그 부분도 예. 좀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크리스마스 때 눈이 오는 것은 가능성도 좀 열려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눈 예보로 바뀔 여부가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이 같은 질문 드렸던 것 같은데 반팔을 맞아요. 입을 정도로 따뜻하다가 갑자기 북극 한파 닫히고 있고 이렇게 너를 띠는 날씨, 계속 이런 패턴이 이어질까요, 이번 겨울에는? 최근 날씨만을 봤을 때는 올겨울은 이례적으로 좀 추운 것 같다라고 말씀하실 분들 많으실 것 맞아요. 같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기상청은 3개월을 평균을 냈을 때는 예. 올겨울 2월까지는 포근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네. 지금의 이런 막강한 맹추위를 상쇄시킬 정도의 고온 현상이 올 겨울에 남아있기도 하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높은 고온과 함께 또다시 이렇게 상쇄시킬 만한 예. 한파가 나타날 가능성 높습니다. 올 겨울 끝날 때까지도 이렇게 널뛰게 하는 날씨가 나타날 가능성 높으니까요. 좀 특히 급변하는 기온 변화에 건강을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핵 공격을 받으면 주저없이 핵으로 보복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김 위원장의 발언 전해주시죠.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부대를 격려하며 핵 공격을 받으면 핵으로 보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단행된 ICBM 화성 18형 발사 훈련에 참여했던 미사일 총국 군인들을 불러 축하 격려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잠시 전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 무력과 강경한 입장을 과시했다며 적이 핵으로 우리를 도발해 올 땐 주저없이 핵 공격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그 어디에 있는 적이라도 선제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을 강조하며 언제든 핵 전쟁 억제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정은의 딸 김주애가 모피를 입고 최근 ICBM 발사 현장을 참관한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김주의 후계 작업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핑크색 모피를 입은 소녀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화성 18형 발사 현장의 모습을 드러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의 모습입니다. 브랜드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명품일 경우 최고 수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애는 앞서 지난 3월에도 프랑스 명품 브랜드 크리스찬 디올의 240만 원짜리 후드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핵 확산 방지 조약 등 국제법을 수시로 어겨 명품 의류와 같은 사치품 반입이 금지돼 있습니다. 또 주민들이 수십 년째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 일가의 방만함이 드러났다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11월 공식석상의 첫 모습을 드러낸 김주애는 최근 들어 잦은 공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사랑하는 자제분과 함께 비행부대에 도착하시자 올해 10살인 김주애가 첫 등장했을 때만 해도 후계 가능성을 낮게 봤지만 최근에는 우상화 작업이 본격화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정원장에 내정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후계자라고 생각하고 검증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대표직을 내려놓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역구인 울산 출마의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당내에서는 전직 당대표의 이런 행보가 총선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태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가 자신의 지역구인 울산 남구을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당 대표직을 맡은 탓에 중앙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면서 이제 울산 발전과 남구 미래를 위해 전념하겠다고 했습니다. 울산 남구을은 김 전 대표가 17대부터 19대, 21대 총선까지 4차례 당선된 지역구입니다. 사실상 내년 총선 지역구 출마를 시사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울산은 왜 지역구가 내 고향인데 울산 가는 게 왜 화제가 되나요? 당의 한 의원은 국민 눈에 어떻게 비춰질지 우려가 된다고 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사퇴 직전 신당을 추진 중인 이준석 전 대표와 만나 여러 해석을 낳았는데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에선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 성공을 언급해 무소속 출마나 신당 참여 계획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김 전 대표는 대표직 사퇴 의사를 SNS를 통해 알려 논란이 됐는데 자맹을 이어가는 와중에 지역구 관리에 나선 것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국민의힘에서는 또 다른 악재도 터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고 있는 박성민 의원이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듯한 말을 하는 녹취 파일이 공개된 겁니다. 이른바 윤심팔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 문제는 박 의원뿐만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울산에서 열린 한 봉사단체 모임입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모임 참석자들에게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새벽에 걸려온 전화를 20번이나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네덜란드에서 계속 전화를 저녁 11시부터 한 2시까지 그 밤새고 행사는 100여 명이 참여한 공개 행사였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 울산 지역 정치인은 박 의원은 평소에도 대통령과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는 자랑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른바 윤심팔이란 지적에 대해 박 의원은 대통령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는 모습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친윤계 의원들의 행동도 잇따라 구설에 올랐습니다. 지난 11일엔 김기현 전 대표 책임론이 불거지자 친윤계 초선 의원들이 나서 김 전 대표를 옹호하는 글을 올리는 집단 행동에 나서 논란이 됐는데 당내에선 친윤 의원들이 이른바 윤심을 앞세워 여론을 왜곡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총선 전국의 화약고로 떠올랐습니다. 여당은 특검법을 수용할 수 있다는 기류로 바뀌었지만 시기는 총선 이후로 미루고 이른바 독소 조항도 없애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는데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야당에서는 일축하는 분위기입니다. 황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8일 날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 여권에선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뒤 내년 총선 이후 수용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이 여러 독소 조항을 담은 특검법을 총선 전에 처리하려는 의도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권 관계자는 공정한 특검이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총선 이후 독소 조항을 뺀 특검법은 받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전했습니다.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되어 있는 독소 조항까지 들어있고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입니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은 문재인 정부 시절 2년 넘게 수사했지만 제대로 된 혐의를 찾지 못했다며 말 그대로 총선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수사를 해서 혐의를 못 밝힌 사건이 또 선거를 앞둔 정치 공세이기 때문에 당의 입장은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총선 이후에 특검을 수용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친명계에선 야당 정치인 수사도 미룰 거냐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야당 정치인에 대한 모든 수사도 다 처음부터 뒤로 미뤄야 되겠죠.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권의 독소 조항 비판은 한동훈 장관이 참여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과 다른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자맹을 이어가던 김기현 국민의힘 전 대표 이 지역구인 울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비쳤습니다. 당내에서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봅니다. 김영우 전 자유한국당 의원, 김효은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지금 리포트에도 나왔었고 당 대표에서 사퇴한 지 일주일 만에 일단 출마를 하겠다 이런 걸 시사한 것 같아요. 이렇다면 김기현 전 대표의 행보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정치인이 이제 지역구, 특히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또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 자체가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보통의 경우에. 근데 이제 김기현 전 당대표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 또 대패했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출발 자체가 장제원 의원과의 김장 연대를 통해서 당 대표가 됐었는데, 맞습니다. 지난 당 대표 성적이 좋지 않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책임을 지고 이제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한 그 다음 날 대표직에서 이제 물러났어요. 선당 후사 이야기를 했고 희생을 또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총선 승리와 또 윤석열 정부 성공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당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과연 이 당대표직에서 물러났지만 전체 총선 승리를 위해서 도움이 되겠는가, 또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도움이 되겠는가, 지역 출마 자체가 말이죠. 그러니까요. 좋은 영향은 안 주겠죠. 국민의힘에? 그렇죠. 국민의힘에 좋은 영향은 안 줄 겁니다. 왜냐하면 그 희생을 이야기했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은 그 아무튼 당 대표직에서 물러날 때도 이제 이준석 전 당 대표를 또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좀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날 때 이제 페북에만 짧은 글을 썼는데 대국민 어떤 성명서라든지 기자회견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물러나면서 지역구에 출마하는 게 개인적인 어떤 그 기득권을 이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듣는 거죠. 그런 면에서 총선에는 좋은 영향은 안 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야 울산에 대한 애착도 있고 자기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위해서도 돌아간 마음은 있겠지만 당대표를 하면서 쇄신, 희생 이런 거 얘기를 쭉 나오다가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장제원 의원과의 이제 김장연대에서부터 시작을 했다 볼 때. 그렇다면 밖에서 봤을 때는 김기현 대표의 행보는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김기현 대표의 행보가 사실 좀 예정된 수순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당대표 물러날 때 본인이 희생과 헌신이라는 이미지를 준 것이 아니라 사퇴 요구의 압박에 마지못해서 물러난 듯한, 밀려난 듯한 그런 사퇴의 모습을 보였고요. 그 사퇴 또한 당이나 국민들 앞에 당당하게 나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SNS에 딱 올려놓고 사라졌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그러면 당대표직은 내려놨는데 지역구 의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저건 분명히 가지고 갈 거야 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이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 전 대표 입장에서도 할 말은 있겠죠. 내가 대표직과 의원직의 양손에 들고 있는 거를 내가 그럼 두 개를 어떻게 다 내려놓느냐. 그 중에 하나 내려놔야 된다고 하면 당대표직을 던지는 게 더 낫다고 아마 판단은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그러면 그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네네. 윤심을 잔뜩 등에 업고 예. 당대표가 된 김기현 전 대표가 당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국민한테 보이지 않았고 결국 그 혁신위하고 갈등만 하다가 예. 대표직은 물러나고 나는 지역구는 사수하겠다.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본인은 이유가 있겠지만 이기적인 모습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것들이 국민의힘의 어떤 쇄신이나 변화의 이미지하고는 반대로 간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밖에서도 이제 그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문제는 그 김기현 대표가 가는데 공천을 받아서 나가는 모양새가 돼야 되는데 혹시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건지 당내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준석 대표가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좀 밖에서 당내에서 봤을 때도 왜 이준석 대표하고 만났냐?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해석하기가 참 어려워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기 직전 과정이 좀 이제 석연치가 않았고, 네네. 이렇게 당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그 김기현 의원이 이야기한 거하고는 좀 예. 반대로 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뇨한 혁신위원회가 여러 가지 혁신안을 이야기했을 때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이고 상당히 그 이뇨한 혁신위원장하고 신경전을 좀 벌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혁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 타이밍이 중요한데 그 타이밍도 놓쳤습니다. 혁신에 대한 타이밍도 놓쳤고 그러니까요. 당대표 사퇴도 결국 김장연대 시작을 장제원 의원이 했듯이 그 김기현 그 당대표의 사퇴도 결국은 장제원 의원이 물꼬를 튼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놓쳤죠. 예, 그것도 타이밍을 놓쳤고 더더군다나 사퇴를 한 이후에 지역구 출마를 또 지역구 출마 쪽으로 이렇게 선회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희생하고 헌신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 김기현 그 전 대표가 결국은 그 헌신하고 있는가라는 것 때문에 이제 당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좀 나오는 거죠. 예. 많은 애를 쓰신 거는 맞지만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총체적으로는 결국은 김기현 지도부의 실패 아닙니까? 혁신의 실패고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결국 지역구 출마 쪽으로 가다 보니까 희생한 게 별로 없네라는 그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딱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친윤 인사로 꼽히는 박성민 의원 이 공개석상에서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죠. 발언 내용과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성민 의원은 대통령의 다 아시잖아요. 술 친구다. 이런 식으로 좀 알려져 있잖아요. 그 초선이지만 삼성급 초선이다. 그 과연 윤핵관이냐 신핵관이냐 논란이 많은데 예. 이분이 대통령 주변에서 역할을 많이 하는 건 사실이에요. 이분이 가장 부적절한 게 뭐냐면 공개석상에서 대통령을 팔고 다녀요. 네덜란드에서 계속 전화를 저녁 11시부터 한 2시까지 그 이후로 밤새고. 글쎄요, 이제 자기를 좀 이렇게 친하다 이런 걸 좀 과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될 상황은 왜 그러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또 총선도 다가오고 또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이제 이야기하면서 네. 대통령하고 가깝다는 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예. 그 심정은 알 수 있겠지만은 그러면은 굉장히 좀 우스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모든 게.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이 그 일반 의원들하고도 그렇고 소통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대통령이 직접 의원들하고 소통하고 전화하고 네네. 만나는 거 저는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거가 없는 게 문제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현장에 있는 그 의원 입장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수시로 막 2시까지 새벽 2시까지 밤새도록 전화를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대통령으로서는 그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네. 굉장히 좀 우스워진다. 그래서 결국 이제 윤심팔이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예, 예. 저도 과거에 그 대통령하고 이렇게 단독으로 만난다든지 네네네. 독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2시간 정도 아무런 그 배석자 없이도. 예. 그래도 의원직 끝날 때까지는 거의 그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예.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야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네. 그래야 대통령도 오히려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죠. 안심하고. 그렇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대통령이 연락했다, 밤새도록 전화했다. 예. 그러면은 어떻게 그 소통을 하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자제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요, 혁신위와 이 지도부 갈등 당시에 친윤 초선 의원들 집단적으로 김기현 전 대표를 옹호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여당 초선 의원들 이른바 이제 윤심에만 매달리고 있다 이런 비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다시는 이제 총선을 위해서 뭐 저렇게 매달릴 수도 있겠지만 글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밖에서 봤을 때 모양은 안 좋아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당이라는 거는 이제 대통령과의 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 나는 대통령과 뭐 가깝다, 친하다 뭐 이런 거를 본인의 어떤 정치적 역량으로 포장하는 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게 너무 심해진 것이 당과 정이 너무나 수직적 관계 아니냐. 용산의 명을 받아서 국민의힘은 그냥 실행하는 예. 그런 당정 관계에서 과연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으며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당내 민주성을 갖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의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기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집단으로 옹호한다거나 아니면 용산의 뜻을 받아서 집단으로 이제 움직이는 이런 경향이 나오는 거고요. 조금 전에 박성민 의원 발언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친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정말 친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 그거를 자꾸 과시를 함으로 인해서 본인의 힘을 이렇게 과시를 하는데요. 예. 저는 이게 국민의힘 의원들 개별의 문제도 있지만 저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에서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굉장히 말이 좀 강력하고 이럴 예. 때 사람들은 그 지도자에게 직언을 하기보다는 그 비위를 맞추는 데 노력을 하고요. 그 힘을 이용하기 위해서 친하다는 걸 강조하는 그런 되게 지금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총선이 가까이 왔긴 온 모양인 것 같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 이야기도 잠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당 상임고문 회의에서 원로들이 이순신 장군처럼 배가 12척만 남은 상황인데 한 장관에 맡겨보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의견은 지금 다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주 내에 결론이 날 것 같다. 12척밖에 안 남았다. 이순신 장군 같다. 김영우 의원도 일단은 비대위원장 가는 게 맞다라고 보시고 그때 그쪽으로 힘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지금 그 선택지가 이미 없어졌습니다. 예. 이미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가닥이 잡힌 거죠. 예. 이 정도 되면은 예. 뭐 의총에서도 그랬고 또 원내위원장과의 연석회의에서도 그랬고 예. 어제 상임 고문단에서도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네네. 이제는 뭐 다른 얘기 해봐야 소용이 없고요. 일단은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가닥이 잡혔기 때문에 네. 한동훈 장관이 이제 잘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 한동훈 장관에게 기대를 거는 이유가 있거든요. 하지만은 여태까지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보여줬던 거하고는 그 차원을 이제 넘어서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면 이제 당 대표인데 실질적인 예. 이 모든 사안을 이제 법적인 차원에서만 다루는 법무부 장관하고는 다른 거죠. 그렇습니다. 이 정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뭐 사실 논쟁이나 합법이냐 비합법이냐 불법이냐 이 논쟁뿐만 아니라 예. 국민들의 어떤 정서와의 그런 어떤 그 교감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이제 정치 개혁 혁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이제 능력을 기대하는 것인데 시험대에 오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훈이라고 하는 법무부 장관이 정치인이 됐을 때 과연 이 당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 총선 승리를 위해서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네. 그래서 이제 잘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두고요. 여권에서는 총선 이후 수용하는 이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앞서 이제 한동훈 장관 특검법의 독소 조항을 지적하기도 했었죠. 그 모습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보시고 느끼시기에도 그래야 합니다. 다만 그 법안들은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되어 있는 독소 조항까지 들어있죠.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입니다. 자, 일단 상황은요. 민주당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을 통과시킨다 이런 방침이죠. 여권에서는요. 총선 기간 내에 김건희 특검을 하겠다는 건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글쎄요. 이렇게 지금 총선을 앞두고 하는 특검 여기는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문제가 심각하죠. 예. 이게 이제 수사를 하게 되면 한 70일 정도 지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특검법이 통과돼 가지고 특검을 지명하고 이렇게 되면은 한 4월 달까지 수사를 할 수가 있어요. 예. 4월 10일이 이제 총선인데 그러니까 총선 기간 내내 이제 김건희 여사가 특검 받는 모습을 이제 생중계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이제 블랙홀이 돼가지고 다른 총선의 이슈가 거의 묻히게 되는데 네. 그거를 민주당이 이제 전략적으로 또 정의당 야권 전체가 전략적으로 이제 활용하게 되는 예. 그런 상황이 빚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한 뭐 독소 조항 이런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 때 검사들이 사실 2년 넘게 수사를 했던 건데 예. 나온 게 없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걸 다시 특검을 한다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총선용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치이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독소 조항 이야기는 합니다. 예. 굉장히 그건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또 이야기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앞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국민들이 보고 느끼기에 법 앞에 예외가 없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특검법을 단순히 거부한다고 했을 때 국민적인 저항이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뭐 특별감찰관을 임명한다든지 네네네. 어떤 그 특단의 또 대책이라든지 조치가 병행되지 않고 단순히 그냥 거부를 했을 때 국민적인 저항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이런 점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게 되면은 예. 아마 법무부 장관 때 가졌던 그런 어떤 그 생각 더하기 예. 정치력을 발휘해야 된다. 그래야 이 총선을 뚫고 나갈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건부로 이제 뭐 뒤로 미룬다거나 뭐 독소 조항을 좀 뺀다거나 이런 것까지도 좀 검토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총선용이다라는 이 특검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협상의 대상은 아니고요. 청소년도 물론 아닌 게 작년 그러니까 올해 김건희 특검법이 발의가 됐을 때 그러면 그때 여야 합의로 처리를 했으면 지금까지 끌고 오지 않았겠죠. 그런데 국민의힘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위에서 지금 이제 본회의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시점이 총선 앞이다. 이거는 민주당이 일부러 만든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이거를 이제 총선용이라고 주장을 하고 심지어 뭐 한동훈 장관 뭐 선전선동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된 게 아닙니다. 이거에 대한 의혹이 더 많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특검으로 그러면 해야 된다. 왜 검찰이 그동안에 수사를 안 해서요. 그래서 특검에 여론이 있어서 특검법을 상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저는 김건희 여사가 이 문제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오히려 이번이 더 털고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닙니까? 아니고 오히려 총선 앞두고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거는 야당인 민주당의 그동안의 정치 공세였다. 이렇게 털고 가는 것이 나은 거지. 마치 이게 무슨 뭐 성역인 것처럼 이렇게 가고 있고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공정을 정말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이 본인의 배우자에 대해서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저는 이제 실험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말씀하십시오. 근데 이게 털고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민주당이 이거는 뭐 총선용이 아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총선용이죠. 왜냐하면 이거 검찰 수사한 지가 벌써 몇 년이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 수사가 끝나고 검찰 수사가 미진했다고 판단했을 때 그때 이미 특검을 내놨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총선 전에 지금 그 패스트트랙에 태워가지고 총선 직전에 결국은 특검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시기적으로 그렇게 계산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총선용이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아까도 많이 뭐 언급을 해줬습니다. 뭐 없었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이성윤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에서 기소 자체가 안 된 상황을 그 이성윤 지검장이 붙들고 있다가 마무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지금 그 문재인 정부 때 벌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윤석열 그 총장을 지휘권 그 검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까지 박탈해 가면서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것은 총선용이다 생각하고 이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털고 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민주당 야권에서는 이야기하지만은 결국 중요하게 지금 생각하는 전략은 계속 김건희 여사가 특검에 가서 조사를 받고 이런 과정을 보여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지의 문제다. 그런 이미지 그 훼손이라든지 그런 걸 노린 총선용이다 생각하는 알겠습니다. 거죠. 그 특검을 받지 않기는 어려웠다 이런 지적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당이 주장하는 것 중에서 수사 상황 생중계, 특검 추천권 야당이 독점했다, 수사 범위가 모호하다 이런 몇 가지 독소 조항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중간에 다시 협상을 해서 바꿔서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어떻게 민주당 쪽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독소 조항이라고 지금 강하게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이전에 최순실 특검에서도 예.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예. 다 진행상을 밝혀왔고요. 또 특검이라는 것이 검찰 수사하고 좀 다르게 여러 가지 진행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보여지는 것이 당연한데 예. 마치 무슨 뭐 수사 기밀을 일부러 유출하는 것처럼 이거를 좀 독소 조항이라고 몰고 가는 거는 이 전과도 다르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뭐 독소 조항이네, 선전선동용이네, 총선용이네 이런 지금 정치적 공세에 대해서는 예. 민주당은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얘기했고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표가 비대위가 되면 이 부분을 이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결해야죠.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 이제 한동훈 만약에 비대위원장이 되면 네. 그게 이제 가장 큰 숙제인데 그러니까요. 그냥 이게 대통령의 어떤 거부권만으로는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거예요. 정치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게 악법이고 독수 조항이 있는 게 분명하지만은 네.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특별 감찰관 얘기도 나오고 네. 또 김건희 여사의 대외 일정과 관련된 어느 정도의 어떤 제한 내지는 그 조치 이런 게 이제 뭐 제2 부속실을 통하든 뭘 예. 통하든 그런 어떤 조치나 대국민 성명서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이번 특검법이 문제가 있는 것은 과거의 특검, 그러니까 드루킹 특검이라든지 최순실 특검도 야당이 이제 주도는 했지만은 그래도 대한변협이라든지 대법원이라든지 제3기관의 그 특검 추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그냥 민주당하고 정의당 당에서만 추천하는 특검으로 이게 꾸려지게 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일상적인 특검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그런 면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요 구속 후에 첫 검찰 조사를 거부를 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송 전 대표를 다시 부를 계획인데 앞으로도 계속 조사를 거부할 경우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 구인하는 방법도 검토 중입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어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구속 후 첫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인을 통해 수처작주, 입처 개진이라며 어느 곳에 있든지 검찰에 굴복하지 않고 싸워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지 않는 특수위부는 직무유기이고 한동훈 장관의 발언은 궤변이라고 말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8일 검찰 조사 때도 정치적 기획 수사라며 조사 내내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검사 앞에 가서 아무리 억울한 점을 해명해 보아도 그 실효성이 없습니다. 판사 앞에 가서 하겠습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에게 오늘 다시 조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송 전 대표가 계속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검찰은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다른 의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이미 강제 수사를 받은 무소속 이성만, 민주당 임종성, 허종식 의원부터 소환될 전망입니다. 구속 기소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의 재판에서 돈봉투 수수 의심자로 실명이 언급된 이용빈, 윤재갑 의원의 소환도 머지않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 이후에 첫 검찰 조사에 불응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구속된 피의자 자신의 마음대로 검찰 조사를 거부할 수는 있는 겁니까? 일단 형사소송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면요. 검사는 수사상 필요할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피의자한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검사에게 있는 건데 만약에 이러한 그 검사의 요구에 대해서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해가지고 체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가 이번에 이제 구속됐는데 그 20일이면 어제인가요? 어제 12시에 이제 출석 통보를 해서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자라고 했는데 이 소환에 불응을 했어요. 왜 불응을 했느냐?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이유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계속 불응할 경우에는 체포해가지고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수사에 협조를 않는 거 피의자 입장에서는 유리하게 적용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통상적으로는 이제 혐의 사실에 대해서 일일이 다 소명을
해서 기소 단계에서 이제 불기소되게 하기 위한 어떤 이 수사 네. 전략이 필요할 텐데요.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이미 검찰 수사는 어느 정도 방향과 답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굳이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술 거부권을 이미 행사했고 수사 단계에서는 뭐 적극적으로 진술하지는 않을 네.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 공판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유무죄를 다투겠다 이런 입장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부르면 가서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검찰 조사도 수사도 좀 난항이 예상이 되겠네요. 글쎄요, 뭐 검찰 입장에서는 네네. 그러려니 하겠죠. 뭐 이거 가지고 뭐 난감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고 우리나라 헌법에는요 12조 2항에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항상 본인에게 유리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거든요. 네. 대법원 판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객관적이고 명백한 물증 등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기만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피의자 피고인에게 그 허용된 방어권의 범위를 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중적인 양형 조건으로 그 판단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대법원 판례란 말이에요. 그런데 엊그저께 있었던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송영길 전 대표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해가지고 돈 봉투 돌리는 것에 있어서 일정 부분 관여하고 이런 것들이 소명이 됐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사안도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다. 거기에다가 송영길 전 대표가 인적 물적 증거에 관해서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그런 피의자의 행위를 갖다 보면 송영길 대표의 행위를 보면 지금 증거인멸까지 하고 있다. 그런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이런 정도까지 법원에서 이야기가 나왔으면은 반성하고 검찰의 조사에 순순하게 응해야지 아직까지도 뭐 진술 거부하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재판에 가서도 전혀 유리할 것이 없고 오히려 가중적 양형 사유로서 더 중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일단 검찰은 이제 조사 일정을 오늘 오후로 다시 잡았습니다. 계속 조사에 불응할 경우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 구인하는 방안도 조금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이미 이제 구속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별도의 영장은 필요할 것 같지 않고요. 구치소장의 협조를 얻어서 인치하고 구인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데 이미 뭐 구속영장 단계에서 법원의 이른 판단이 있지 않았습니까?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보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강제 구인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는 약간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송영길 대표에 대한 어떤 혐의 사실에 대해서 검찰 수사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고 보여지고 검찰이 아마 추가적인 어떤 진술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돈봉투 수수한 의원들과 관련된 어떤 추가적인 인지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이고 향후 수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진술을 나오지 않더라도 적어도 피의자 신문 조서는 작성이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어떤 진술의 내용을 남기기 위해서 강제 구인을 할 것 같기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일단 그 아까 제가 정 변호사께도 여쭤봤습니다만 강제 구인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뭐 이런 걸 검찰이 예상도 하고 있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검찰은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어떤 다음 카드가 있을 수 있나요? 일단은 검찰은요. 조사한 질문을 갖다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송영길 대표는 진술 거부하겠습니다. 그럼 진술 거부함 한 줄 쓰고 그다음 또 이러이러했죠. 뭐 윤관석 의원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진술 거부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냥 계속 그 어떻게 보면은 앵무새 그 반복하듯이 그런 식의 조서가 만들어질 텐데 그렇게 그런 조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법원에 들어갈 텐데 물론 이제 송영길 전 대표는 이게 자기가 부인하면은 증거 능력이 없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갖다 하지만 그거는 오히려 그런 주장 자체가 굉장히 법원에게는 좋지 않은 그러한 그 판단을 갖다 줄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송영길 전 대표가 이런 식으로 수사에 임하면은 수사가 오히려 더 빨리 끝납니다. 더 빨리 끝나가지고 빨리 기소돼서 빨리 재판이 진행이 돼가지고 빨리 처벌을 받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송 전 대표 이제 조사를 거부하면서 그 이유로 이제 김건희 여사, 한동훈 장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뭐 정치 수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통할까요? 일관된 입장이었죠. 이미 구속되기 전에 북코스트 이 장에 가면 김건희 여사 그 주가 의혹에 대한 수사를 하기 전까지는 검찰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었고요. 이 수사가 이 송영길 개인이 아니라 야권 전체에 대한 정치적 수사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계속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예. 향후 과정에서도 아마 검찰 수사에도 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예. 아마 변호인이나 입장문을 통해서 이런 여론전을 하고 실제 이제 법정에서 예. 나오는 증거에 대해서 일일이 이제 반박하면서 유무죄를 다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속영장 발부 당시에 이제 사건이 중대하고 이게 소명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정치적 프레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영향을 좀 미칠까요? 제 생각에는 최악의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범죄 행위를 저질렀으면 반성하고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범죄 행위를 마치 정치적으로 탄압받는 것처럼 해가지고 자신의 범죄를 덮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도가 법원에는 굉장히 나쁜 영향을 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무슨 검찰이 갑자기 송영길 대표 측을 들이닥쳐가지고 뭐 어떤 걸 갖다 압수수색하거나 그렇게 해서 발단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을 수사하다가 그러다가 이게 그 핸드폰 발견돼가지고 이렇게 비화가 된 건데 이게 어떻게 정치적인 탄압인가? 거기에다가 지금 강래구, 뭐 윤관석 이런 사람들이 공판 첫 기일부터 다 범행을 갖다가 시인하고 잘못했다라고 하고 좀 있으면 이제 판결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만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 이런 전략이 어떻게 유효한 전략인지 저 같으면은 그러한 전략을 전혀 쓰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고운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이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이 눈밭에서 대굴대굴 고르는 장면입니다. 지난 주말 눈이 내리고 겨울다운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이 전국에서 올라온 인상적인 사진들을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이 몸의 중심을 포기한 채 새하얀 눈밭을 구릅니다. 추위를 비웃듯 누구보다 겨울을 만끽하는데요. 그 모습이 흡사 탈을 쓴 사람 같습니다. 원래 고산지대에서 살아온 판다는 이 겨울잠도 안 자고 추위에 적응을 잘합니다. 내년에 중국으로 가야 해 한국에서 보내는 마지막 겨울인데요. 아침부터 에버랜드는 귀여운 푸바오를 보려는 관람객들로 붐빕니다. 네, 푸바오의 쇼맨십, 겨울에도 멈추지 않는 것 같은데요. 부산도 재미있는 이벤트가 많다고요. 네, 이 추위를 즐기는 부산 시민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부산 동래 온천 노천 조격탕은 부산 시민들이 추위를 잠시 잊는 명소입니다. 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온천물에 발을 담그면 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부산의 명품 축제로 자리 잡은 해운대 북극공 축제는 이 겨울의 백미입니다. 인간 북극곰이 된 참가자들은 이 겨울바다에서 활력을 챙겨갑니다. 네, 추위를 이겨내는 가장 두터운 외투는 마음가짐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네요. 그래도 옷은 잘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북극 한파의 기세가 매섭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에는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한파 경보가 내려졌는데요. 오늘 아침 대관령이 영하 18.4도, 서울이 영하 13.9도, 대전 영하 12.2도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 거리에서 느낄 수 있는 체감온도는 대관령이 영하 27.1도, 서울이 영하 20.6도로 맹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추위 대비를 위해서 이렇게 방한용품 꼭 착용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강추위 속에 현재 충남 서해안과 호남, 제주에는 대설특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내일까지 예상되는 적설량은 제주 산지에 최대 60cm 이상, 전북 서부에 최대 4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질 수 있겠고요. 충남 남부 서해안과 전남 서부에 20cm 이상의 많은 양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4도에서 5도 정도 낮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7도, 대전 영하 5도, 대구와 울산 영하 2도에 머물며 낮에도 종일 춥겠습니다. 이번 북극발 한파는 토요일까지 이어지다가 일요일부터 차츰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